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 목동 고1센터 수학강사 박영수라고 합니다. 네, 주말 저녁 때 이렇게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조금 체계가 바뀐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내신에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 최신의 트렌드는 어떤데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조금 바뀔지 예측해보고 그리고 이화여고 최근에 진행되어 오던 그 내신 경향 같은 것들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소개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인데 요거 뭐 많이들 또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은 수학 강사 입장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진학하게 될 학생들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의 교육과정하고 바뀐 점, 그리고 학생들이 내신이나 수능 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고 지금 고1 학생들이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는 교육과정인데 저 때는 1학년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1학년은 수학 한 권이고 책이 두꺼워서 1, 2학기를 다 쓰는 그런 교재였고요. 그때 들어있던 그 세부 단원들이 저렇게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순열과 조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요것이 이제 책 두 권으로 나눠지고 과정 자체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1학년 과정에서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책이 두 권이 됐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서 뭐 앞단원 먼저 나가고 뒷단원 먼저 나가고 이런 식의 진도가 가능했지만 이제 아예 다른 과목이 돼버려서 저거를 병합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섞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쭉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바뀌는 점은 공통수학 1, 2로 바뀌면서 자, 이 공통수학 1에서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단원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단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서도 이화여고는 대체적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정도까지가 일단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나머지 부등식과 도형의 방정식이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었는데 이제 바뀌는 체제하에서는 다항식하고 2차 함수까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이 새롭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면서 이게 난이도 배정 같은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핵심은 도형의 방정식이었다면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으로 가면서 여기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워지는 과목이 경우의 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우의 수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문제풀이량이 되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학부모님들은 아마 다 배우셨을 건데 저 행렬 같은 경우가 2009 교육과정에서 사라져버린 다음에 지금 오랜만에 들어온 거라서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이 아주 그냥 간단한 기본 정도만 다루고 있어요. 교육과정 상에서는.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개념들을 가지고 내는 교재들이 있긴 한데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루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마도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경우의 수 파트 그리고 부등식 파트에서 좀 복잡한 범위들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들어가게 되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단원의 재분배가 되었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가 원래 맨 뒤에 있던 것이 이제 1학기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고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2학년 1학기에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도형의 방정식과 집합 정도까지를 아마 중간고사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와 함수와 그래프 이런 부분이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형의 방정식에 저기 외분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닥 큰 뭐 무슨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한 개념 하나가 삭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예비고1 학생들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요.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들어가는 그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조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능이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고정된 과목으로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로 문과, 이과 다 합쳐서 고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학년 때 좀 이따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2학년 때 다루게 될 세 과목이 아마 저기 다 있을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옛날 2015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이었고요. 이과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볼 때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었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수능 과목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이 되면서 절대평가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요거를 꼭 필수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물론 이과에 내가 욕심이 있거나 조금 뭐 이공계 쪽이나 의대 쪽을 좀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심적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바뀐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크게 의미는 없고 이름을 되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원래 수학 1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대수로 그냥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수학 2 같은 경우가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미적분 2가 되었고 기하 같은 경우도 그대로 있는데 기하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별로 이렇게 외면받는 약간 과목이고요. 지금 메인 과목들이 저 위에 있는 나머지 과목들인데 거기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드리자면은 대수와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바뀐 부분이 그냥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고 과목 책 이름만 바꿔서 아마 그 교재 만드는 회사들이 좀 좋을 거예요. 다 새로 찍어갖고 새롭게 팔게 돼서. 자,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 학부모님들도 아마 좀 기억나실 수 있는데 원순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교육과정 여태까지 한국 교육과정 생긴 다음에 최초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되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순열이 삭제되었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에서 모비율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도 뭐 이렇게 크리티컬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있는 과목들은 일단 지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화여고 이제 입시 설명회에서 나왔던 것을 참고로 일단 저희가 뭐 한번 적어봤는데 아직 세부 교과 편성 발표 전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일단 1학년 때 공통수학 8학점을 듣는 거 공통수학 1, 2가 1, 2학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확정인 것 같은데 2학년과 3학년 때 어떤 과목이 들어갈지는 저렇게 그냥 대충 힌트만 주었습니다. 대수 등 수능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수하고 미적분 1하고 확률과 통계가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3학년 때는 수학 12학점에 이제 미적분 2, 전문 수학 등 편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수강을 꼭 해주면 좋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어주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저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중간고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이거는 물론 저희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사람마다도 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학원 선생 경력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냥 제 짬밥으로 제가 생각하는 고난도 문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고난이도가 2문항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난도 문항이라는 것은 기존 내신 9등급 체제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4%까지만 1등급이고 거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1등급과 2등급을 갈라주는 문제들이 꼭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는 고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상문제를 제외하고는 중상과 중하로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부터 2020년도부터 쭉 진행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줄어들고 있었는데 사실 뭐 맨 처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상이었다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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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으로 와서 뭐 계속 비슷하게 가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중난이도를 되게 많이 내면서 계산이 복잡하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무리 난이도, 선생님 보는 난이도에서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점수가 쭉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로 난이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등급컷 같은 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전통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항이 16에서 18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서술형은 4문항에서 3문항인데 아마 거의 3문항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중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저 안에도 보통 킬러 문제가 하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집중해서 올해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판단한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상은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2등,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예비고1 학생들은 5등급제가 되면서 1, 2등급 가른다는 문제라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10%와 34%까지가 이제 1,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이제 변별력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최상 문제는 이제 상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객관식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한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상 문항 같은 경우는 총 한 5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중과 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객관식 맨 앞에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하문항을 보통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제 중문항으로 4문제씩 배정이 되는데, 이제 중문제부터는 사실 문제 난이도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계산을 조금씩 어렵게 만들거나, 그래서 항상 그리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4문제 배열되어 있는 페이지에서는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애들이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계산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찝찝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씩 많이 말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객관식 마지막 쪽, 뒤쪽 문항들부터 시작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상 이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거는 단원에 대한 건데, 뭐, 학부모님들 뭐 단원은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선행 좀 해봤셨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문제 출제 비율이 높고 상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신다면은 일단 저게 크게 따지자면은 대단원 1단원하고 2단원인데 소단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좀 구분을 해봤고요. 소단원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되어 있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저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평가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내신 문제들도 거의 킬러 문제들은 학력평가 4점 문제를 변형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 문제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그리고 상당히 비율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의 특성은 항상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에서 킬러가 나오고, 혹시 그리고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뭐 일단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자, 아까 중간고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문제 수나 이렇게 배열됐을 때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같은 경우는 중난이도까지는 사실 어느 시중교재에도 다 있고 교과서에도 거의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는 뭐 센수학이나 아니면 마플 시너지나 뭐 이런 교재들에 다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면, 이제 중상 이상부터는 거의 다 학력평가 기출문제 4점짜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 요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체 제작 문제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작 문제가 어떨 때는 킬러 문제로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중상 문제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다른 교재에 없는 걸 좀 만드세요. 네, 그렇게 만드시는 편이라서 아마 이런 문제들은 조금 시중 교재나 교과서나 학력평가 문제들에서 많이 보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뭐 이제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생소한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수학 선생님들도 생소한 문제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시험 보기 한 2주 전이나 1주 전쯤에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그 프린트가 이제 학력평가 문제들에서 어려운 것들 좀 모아놓은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내는데 그러면 애들이 다 맞추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생각도 못하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 분명히 보긴 봤어요. 풀어도 봤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리도록 조금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짓궂은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킬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24년 수학 같은 경우 제가 평하기로는 아까 고난도 문항이 2개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아이들 평균이 그 전년도에 비해 쭉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자체 제작 문제에서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전반적으로 조금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분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작년 시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뭐 저희 수학 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합격자 반부터 시작해서 이화여고 수학반 이제 2반이 개강이 되고요. 저는 일단 1등급 목표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제 1등급이라는 것이 상위 10%이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은 그런 뭐 엄청나게 뭐 나는 의대반이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화여고에서 1등급 맞으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저 클래스랑 그냥 좀 일반적인 클래스 2개를 하나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방학 동안에는 주 3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학기 중에는 주 2회 수업으로 변형이 될 거고요. 아마 여기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것이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행이 일단 공통수학 1을 일단 진행을 하고요. 공통수학 1에서는 이제 사설교재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 공통수학 1을 쓸 거고요. 학평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체 교재로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들을 조금 배우는 그런 것들로 한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만 선행을 좀 진행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 위주로만 가고요. 선행은 무조건 방학 때만 할 건데 일단은 대수 선행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센수학 대수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아마 배우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 대중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수를 여기서 배울 때 1학년 시험에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를 잘 써먹으면은 복소수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수열을 좀 연산을 할 줄 알면은 어떤 대수 연산에서가 저기 방정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수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부 시간표는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이거는 합격자 설명회에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제 광고입니다. 제 광고라서 뭐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스펙트럼이라고 여기 이렇게 뭐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수업을 조금 아주 베이스에서부터 심화까지 가는 과정,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반에서는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노리는 정도가 되면은 베이스에서부터 심화까지 쭉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다 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아이들한테 링크를 줘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모든 수학 강사들이 자기가 제일 잘 푼다고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주는 편이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쇼컷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쓰는 게 좋고 아닌 경우는 돌아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생에 맞춰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필수로 잡아놓고 무조건 다 오게 하고 그때 질문 첨삭 제가 하고 직접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커리큘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저 7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에는 집중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데 집중 내신 대비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변형도 해야 되고 기출문제 변형도 하고 그동안의 학교 문제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학생들이 좀 느낄 수 있게 이게 사실 그리고 그걸 모아서 풀어볼 때 그리고 그냥 문제집에 딱 하나 들어가 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애들을 학교 시험 문제들을 테마별로 좀 모아보면은 좀 더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을 조금 나가긴 할 건데요. 선행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크지 않게 기본, 응용, 심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그렇게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요. 지금 원래 제가 잡혀있는 시간보다 많이 써갖고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